저런 분은 여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손님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그날 저는 수백 명이 보는 자리에서 그렇게 밀려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름도 자존심도 없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네 쌍둥이 맞아? 그 말에 주변은 웃음으로 덮였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싼 구두를 신고 웃고 있는 쪽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말투가 부드럽고 건물이 크고 직원이 많으면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낡은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이유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을 아래로 둡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끝까지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그날 무너진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 여자가 저를 그렇게까지 밟아야 했는지, 왜 같은 얼굴을 하고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에 제가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도 이길 수 있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제 이름은 한서윤, 53입니다. 지금은 서울 청담동의 고급 산후조리원에서 세탁물 정리와 식사보조, 청소와 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명함도 없고 직함도 없고 누가 물으면 그냥 도와주시는 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사람 하나를 들여다보는데 명함이 꼭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경북 영주의 작은 시장통에서 자랐습니다. 새벽이면 순댓국집 연기가 골목을 타고 올라오고 겨울이면 연탄 냄새가 축축한 빨랫줄에 벨 만큼 가난했지만 그래도 누가 누구를 함부로 업신여기지는 않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코트의 재질과 구두의 굽 높이가 사람 값을 먼저 말해줬습니다. 제가 일하는 에르메라 산후조리원은 그런 곳 중에서도 유난한 곳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은은한 편백향과 비싼 향수가 뒤섞여 코끝에 먼저 닿고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하며 벽에 걸린 그림들은 하나같이 아이를 아는 여인의 평온한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 속 표정과 달리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얼굴에는 늘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원장 민지후, 49,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온 유명한 산후조리 전문가, 사람들 앞에서는 산모님 한 분 한 분이 저에겐 가족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직원들 앞에서는 가족은커녕 사람처럼도 대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여자와 제가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산모 보호자들도 가끔 흠칫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두 분 눈이 많이 닮으셨네요. 그때마다 민지우는 웃었습니다. 아주 예쁘게 그러나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웃음으로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죠. 그런데 급이 다르면 느낌이 달라요. 그러면 다들 같이 웃었습니다. 농담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그 말은 늘 저를 향한 칼끝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떨어진 기저귀 샘플 상자를 줍고 있는데 민지우가 보호자 셋 앞에서 제 쪽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직원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괜히 오래 두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호자 중 한 여자가 민망하게 웃으며 제 눈치를 받고 저는 못 들은 척 상자를 주워 정리했습니다.
그러자 민지우가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서 계시지 말고 뒤로 빠지세요. 손님들이 오해하시잖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앞에 나와서서 그 여자 체면을 깎아먹으려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용 물을 조금 늦게 올리면 아주머니는 손이 느리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했고, 젖병 소독기 옆에 수건을 잘못 두면 그래서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이 티가 나는 겁니다 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실수해도 이상하게 제게 책임을 돌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밤 근무 막내가 산모 식단표를 바꿔 끼워 놓는 바람에 아침 식사가 엉켰는데 민지우는 제 앞에 식판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는 얼굴도 문제지만 표정이 더 문제예요. 꼭 억울한 사람처럼 서 있잖아요. 누가 보면 내가 괴롭히는 줄 알겠어요. 그 순간 주방 안에 있던 조리사 선옥 씨가 숟가락을 놓으며 얼굴을 굳혔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월급 주는 사람이 곧 하늘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입술 안쪽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병원에 있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29, 아직 혼자 걷는 것도 힘든 제 아들은 재활치료를 받으며 버티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이번 달도 치료비 보내게라는 말을 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놓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욕을 참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투명 인간이 되는 기분도 참았고, 일부러 제 앞치마만 낡은 것으로 바꿔놓는 치사함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지우는 저를 볼 때마다 단순히 미워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움, 불안, 그리고 들켜선 안 되는 것을 품은 사람의 눈이 스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여러 번 봤습니다. 마치 거울을 마주친 사람처럼 흠칫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보다 먼저 내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개원 10주년 행사날 로비 한가운데서 누군가 던진 한마디와 함께 돌이킬 수 없게 터져버렸습니다. 어머, 두 분 설마 진짜 쌍둥이예요? 그 순간 민지우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은 닮은 직원을 불쾌해하는 원장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훔쳐가진 사람이 끝내 들킬까 두려워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행사장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천장 샹들리에 빛이 유리잔에 반사돼 반짝였고, 사람들은 서로의 말에 과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막 구운 미역 전병을 쟁반에 담아 로비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민지우도 계단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 말이 터졌습니다. 어머, 두 분 설마 쌍둥이예요? 순간 몇몇은 놀란 표정으로 저와 민지우를 번갈아 봤고, 누군가는 재밌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지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그러나 사람을 밟는 방식으로요. 쌍둥이요?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집안은 다들 의사, 교수 집안이라서요.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지우가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쪽을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닮은 사람은 많죠. 그런데 사람은 환경이 만듭니다. 같은 얼굴이라고 같은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어떤 남자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사람은 격이 있죠. 그 순간 누군가가 웃으며 제 앞치마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비슷하긴 하네요.
옷만 바꾸면 헷갈리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쟁반 위 전병 하나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접시가 깨졌고 유난히 큰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우의 얼굴이 굳더니 바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꼭 이러시죠. 그리고는 저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서윤 씨, 이런 자리에는 나오지 말라고 했죠. 손님들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면 우리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쟁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민지우가 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다 들리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알아야지. 괜히 선 넘으면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 말에 몇몇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귀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뚝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게 이유 없이 참아온 시간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지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빛에 민지우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민지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지 마세요.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긴장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봤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슬쩍 들었습니다. 민지우가 낮게 웃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드라마 찍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알고 있잖아요. 그 순간 민지우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봤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지우는 다시 웃었습니다. 더 크게, 더 과장되게. 이거 웃기네요. 요즘은 직원이 원장한테 이런 식으로도 덤비네요. 그리고는 손님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 말에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요즘 다들 힘들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부정할 거라는 걸.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말해봤자 제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망신을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조리원 지하 휴게실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사물함을 열어 앞치마를 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이 이제야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민지후였습니다. 얼굴에는 낮에 보였던 웃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일 설명 좀 해보세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 그게 태도예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왜 그랬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저는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제가 뭘 했는데요? 나한테 들이대면서 뭔가 아는 척 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참다 못해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아는 척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지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 나 알잖아요. 몇 초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계속 들렸습니다. 민지우는 저를 뚫어지게 보다가 갑자기 비웃었습니다. 미쳤네. 진짜. 저는 사물함 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이거 기억 안 나요? 민지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걸 봤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는 사진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이딴 걸로 협박하려고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은색 발찌를 꺼냈습니다. 이건요? 민지후의 시선이 그 발찌에 꽂혔습니다. 출생할 때 차고 있던 겁니다. 두 개였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민지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남은 건 이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우린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민지우가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뒤로 넘어지며 사물함에 부딪혔습니다. 금속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바닥에 손을 짚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나를 못 견디는데요? 민지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실수에도 넘어가면서 왜 나만 보면 눈이 돌아가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낮게 말했습니다. 나 보면 불편하죠. 그 말에 민지후의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 보는 것 같으니까.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물건을 가지러 내려왔다가 상황을 본 것입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문틈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민지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알죠? 저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당신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민지우의 손이 제 뺨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때리지는 못했습니다.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똑바로 봤습니다. 못 치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으면 더 드러나니까. 그 말에 민지우가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처음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다시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사진 조각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민지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만두면 끝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휴게실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있던 도연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조용히 녹음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것도. 이틀 뒤 조리원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투자 협약식이었습니다. 지역 병원 관계자, 투자사 임원, 언론까지 모였습니다. 민지우는 다시 완벽한 얼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머리 한 올 흐트러짐 없고 웃는 각도까지 계산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이틀 전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한 이상 오늘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와 젊은 여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제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소 입던 회색 조끼가 아니라 오래됐지만 단정한 베이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윤 씨?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 있던 민지후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행사 중입니다. 직원분은 뒤로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직원이 아니라 당사자로 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민지후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그때 옆에 있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3명 김태원입니다. 원장님과 관련된 사실 확인 요청이 있어 왔습니다. 민지후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민지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생기록, 당시 간호사 진술서, 계좌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민지후가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도 협박을 하나요?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협박 아닙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확인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1978년 5월 12일 영주 성심산부인과 쌍둥이 여아 출산 기록. 그리고 그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두 아이 중 한 명이 다른 가정으로 불법 인계된 정황. 그 순간 몇몇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민지우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나입니다. 그리고 한 박자 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당신입니다. 로비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죠? 그 말에 민지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처음부터 사람 취급 안 했던 겁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그는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틀 전 녹취입니다. 그리고 CCTV 영상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투자사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지우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자리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 자리 찾으러 온 겁니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민지후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도망갈 수 없는 자리에서요. 그날 이후 조리원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지우가 지나가면 허리를 세우고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복도 끝에서 수군거리며 휴대폰 화면부터 확인했습니다. 투자 협약식은 그 자리에서 중단됐고 기자 한 명은 돌아가는 척하면서도 끝까지 로비에 남아 있었습니다. 원장님, 입장 있으십니까? 불법 인계 의혹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지우는 처음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늘 남을 몰아붙이던 그 입술이 바짝 마른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본성이 더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 민지우는 원장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니, 불렀다기보다 거의 명령했습니다. 한서윤 씨, 지금 당장 올라와요. 올라가지 않으려 했지만 선옥 씨가 제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요. 나도 같이 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는 제가 끝내야 합니다. 원장실 문을 열자마자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늘 반질반질하던 책상 위는 서류와 휴대폰, 물컵으로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민지우는 창가에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돌아섰습니다. 눈은 벌겋고 표정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 미쳤니?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까지 와?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민지우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앞까지 와서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말해. 돈? 합의금? 원장 자리?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길 원해? 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예요. 당신이 내 인생에 했던 짓을 세상에 그대로 돌려받는 거. 민지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 것 같아? 그는 갑자기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던졌습니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여기 5천. 아니, 1억까지도 줄 수 있어. 조용히 사라져. 어차피 사람들은 진실보다 결과만 봐. 내가 조금만 울고 사과하면 다 끝나. 저는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민지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돈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면 결국 질투였네. 넌 그냥 처음부터 내 얼굴로 내 인생을 부러워했던 거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네. 저는 한 발짝 가까이 갔습니다. 내가 부러웠던 건 당신 돈이 아니라 당신이 내 목까지 당연한 얼굴로 살았다는 그 뻔뻔함이었어요. 민지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집으로 갔으면 어차피 망가졌어. 넌 원래 그런 팔자였으니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말 당신 아버지가 하던 말이죠? 민지우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알고 있었네. 처음부터. 그때 원장실 문 바깥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몰래 듣고 있던 직원 둘이 숨을 삼켰습니다. 민지우는 급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뜻밖의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민지우의 친정고모 민경자였습니다. 행사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후야. 낮고 굳은 목소리였습니다. 내 아버지 계좌, 기자들이 이미 알아. 민지후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고모는 저를 한번 보고는 민지우를 향해 더 매섭게 말했습니다.
그의 존재, 내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원장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모, 그게 아니라 입 다물어. 민경자는 사정없이 잘랐습니다. 내 아버지가 미친 짓 한 것도 모자라 너까지 사람을 그렇게 밟아? 그것도 내 얼굴 닮은 애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 평생 아무도 대신 말해주지 않던 말을 하필 이제 와서 남의 입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민지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답게 그는 갑자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저 여자가 여기 기어들어오지만 않았어도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문 밖에 있던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술렁였습니다. 선옥 씨가 더는 못 참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도연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사람 인생 뺏어놓고 조용히 살았으면 됐다고요? 민지우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너희 둘 다 잘릴 줄 알아. 그러자 선옥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잘라요? 지금 본인 목부터 날아가게 생겼구만.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 공기가 확 뒤집혔습니다. 평소 말 한마디 못하던 직원들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온 얼굴이었습니다. 막내 직원 하나가 밖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녹취 있어요. 저한테 산모 탓 뒤집어 씌운 거. 다른 직원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급여 명세서 보관해뒀어요. 야간 수당 빠진 거.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산모 보호자 앞에서 직원 학력 비하하신 거 문자.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민지우는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자기가 밟고 올라선 사람들이 전부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거리요. 그러자 그는 갑자기 무릎이 풀린 사람처럼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불쌍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기 때문입니다. 민경자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지후야, 너는 사람을 너무 우습게 봤어. 돈만 있으면 다 막을 수 있다고 믿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안 막혀. 그날 밤 늦게 뉴스 온라인판에 기사가 떴습니다. 유명 산후조리원 원장, 출생기록 은폐 의혹 직원 갑질 논란. 기사 아래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욕했고, 누군가는 벌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지우는 휴대폰을 던졌고 벽에 부딪힌 액정이 거미줄처럼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저는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통쾌하긴 했지만 시원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썩은 상처가 터지면 피보다 냄새가 먼저 올라오는 법이니까요. 다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민지우의 세상은 이제 정말 끝났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그 누구도 대신 막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알았습니다. 아직 더 남았다는 걸. 저 여자는 무너지는 것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추하게 발버둥칠 것이고, 그래서 더 확실하게 바닥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민지우는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가 더 지독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면 일이 여기까지 왔을 때 입을 다물고 잘못을 인정할 텐데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자기 체면부터 붙들었습니다. 사흘 뒤 아침 조리원 단체방에 긴 공지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외부에 확산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전 직원은 허위사실 유포 및 외부 발설 시 법적 조치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읽는 순간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허위 사실이라니요. 자기 입으로 한 말이 녹음돼 있고 CCTV가 있고 서류가 있는데도 끝까지 사람들 입을 막아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직원들 단체방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예전 같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는 침묵이 아니라 곧 입을 열 준비를 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선옥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 씨, 지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원장님이 회계팀 불러서 뭔가 서류 정리하고 있어요. 직원들 근무 기록 빼돌리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택시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가로수들이 모두 잿빛으로 보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로비부터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은은한 음악은 나오고 있었지만 공기 자체가 서늘했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모여 있었고 도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원장실 안에 회계 담당 2명 들어가 있어요. 도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퇴직 처리 서류를 급히 만들고 있어요. 선옥 누나랑 막내 둘 책임 뒤집어 씌우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대로 원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민지우는 예상했던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엔 화장이 조금 진했고 입술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 사람 특유의 더 멀쩡한 척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직원 근태표, 급여대장, 경위서, 양식이 널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민지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들락거릴 면목은 있네.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봤습니다. 선옥 씨 이름이 적힌 경위서 초안, 막내 직원의 근무태만 사유서, 도연의 시설물 무단 접근 보고서까지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끝까지 남 탓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묻자 민지우는 몸을 뒤로 기대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억울하다고 울어봐야 아무도 안 들어줘. 이제는 들어줍니다. 누가? 민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터넷 댓글? 기자 몇 명? 그거 며칠 가다가 잊혀요. 하지만 난 달라. 난 다시 일어나면 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선옥 씨, 도연, 그리고 막내 직원 둘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투자사 감사팀 직원과 노동청 조사관까지 서 있었습니다. 민지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사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민 원장님, 자료 조작 및 허위 경위서 작성 정황이 있어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지우는 순간 말을 잃더니 곧바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가 꾸민 겁니다. 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끝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선옥 씨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잘났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남 탓이세요? 원장님은 진짜 끝까지 추잡하시네.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평소 누구보다 참고 살던 선옥 씨가 그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지우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고 들으라고 한 말입니다. 선옥 씨가 한 발 더 나섰습니다. 서윤 씨 밟을 때는 그렇게 신나더니 이제 와서 직원들 이름으로 허위 경위서 씁니까? 양심이 있으면 사람 흉내라도 내세요. 그 순간 막내 직원 하나가 울먹이며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다 복사해뒀어요. 떨리는 손이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야간 수당 누락된 거, 산모 응대 실수 저한테 뒤집어 씌운 거 다 있어요. 다른 막내도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이 저보고 학벌 떨어지는 애들은 표정 관리라도 해야 한다고 보낸 문자요. 도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설 점검일지 조작한 것도 다 백업했습니다. CCTV 삭제 시도한 로그까지요. 조사관은 무표정하게 증거를 봤더니
민지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관련 자료 임의 폐기나 수정 시도하시면 추가로 불리해집니다. 여기까지 오자 민지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늘 상대방 눈에서 보던 그 표정을 이제는 자기 얼굴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한심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좋아, 내가 이겼다고 치자.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 내가 나처럼 살 수 있어? 내가 내 자리 차지하면 행복할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처럼 살 생각 없습니다. 거짓말. 민지우가 거의 악을 썼습니다. 넌 처음부터 내가 부러웠어.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묵은 무언가가 완전히 식었습니다. 화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차가운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지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러운 건 당신 자리였던 적이 없어요. 평생 남의 몫으로 살면서도 자기 얼굴 하나 안 부끄러워하던 그 뻔뻔함이 역겨웠을 뿐이지.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우는 입술을 떨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초라해서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이 숨기고 싶은 진실이라서 못 견딘 겁니다. 날 볼 때마다 자기가 훔친 인생이 떠오르니까. 그 말은 정확히 꽂혔습니다. 민지우는 갑자기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더니 제 쪽으로 오려 했지만 조사관과 감사팀 직원이 막았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그러자 민지우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나요. 다 나가. 내 건물이야. 내 조리원이야. 바로 그때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제 더는 내 것도 아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는 민경자 고모와 민지후의 부친 쪽 법률 대리인이 서 있었습니다. 대리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압류 및 임시 대표권 정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추가 분쟁 방지를 위해 오늘부로 민 원장님의 단독 운영 권한은 중지됩니다. 그 말은 사실상 마지막 선고와 같았습니다. 민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기 건물, 자기 조리원이라며 소리치던 사람이 한순간 발밑이 꺼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는 직원들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다른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오래 참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뒤늦은 해방감이었습니다. 선옥 씨가 제 옆에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끝났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진 건 민지후 혼자만의 체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수년간 사람 위에 군림하며 만든 거짓된 질서, 돈이면 다 된다고 믿던 방식, 남을 밟아야만 자기가 높아지는 줄 알던 삶이 함께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분명히 봤습니다. 끝까지 남을 깔보며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붙드는 건 자존심도 품위도 아니라 결국 추한 발악뿐이라는 것을요. 그런데도 민지우는 마지막 한 번을 더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진짜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벌은 언젠가 받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얼굴로 자기 앞에 다시 서는 것이라는 거요. 민지우는 결국 조리원에서도 방송에서도 집안에서도 밀려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울고 소리치고 남 탓을 해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체면과 품위를 입에 달고 살던 여자가 모든 것이 끊기고 나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저희 아들이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 병원비 지원 내역을 뒤져서 마치 자기가 오래전부터 뒤에서 도와준 사람처럼 꾸미려 했다는 거요. 제 편에 서려는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좋은 사람 흉내라도 내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가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서류상 보호자 동의 없는 접근 시도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웃음도 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의 상처를 자기 살 길로 쓰려는 사람. 그게 바로 민지후의 마지막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했느냐고요?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들 말하는 그런 뜻의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이해하려고는 했습니다. 왜 그렇게 삐뚤어졌는지, 왜 저를 볼 때마다 증오와 공포가 한꺼번에 올라왔는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는 다릅니다. 이해는 내 마음이 썩지 않게 하려는 선택이고, 용서는 상대에게 다시 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니까요. 저는 그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번 훔친 사람은 또 훔칩니다. 자리가 아니라 마음을 훔치고 평온을 훔치고 사람답게 살 권리를 훔칩니다. 그래서 저는 민지우를 제 인생 밖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늦었지만 정확한 지혜였습니다. 조리원 일은 결국 정리됐습니다. 체불임금과 위자료, 명예훼손 조정금, 그리고 과거 기록 정정 이후 확인된 일부 재산 반환까지 이어졌고 민지우 쪽은 몇 번이나 합의를 빌미로 말을 바꿨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자리에서 제가 먼저 흔들렸을 겁니다. 이제 와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적당히 받고 끝내자는 말을 들으면 또 제 쪽이 미안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은 적당히 덮으면 또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울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주민센터 창구에서 새로 정정된 서류를 받아들던 날, 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누군가는 종이 몇 장이라고 하겠지만 제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평생 남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시간이 비로소 끝났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버스 창밖을 오래 봤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햇빛이 건물 유리마다 부딪혀 번들거렸고 길가 어묵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했습니다. 꼭 큰 소리를 내 이긴 사람이 아니라 제자리를 되찾은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결국 새 직장에 들어갔고 선옥 씨는 오랜만에 허리 펴고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막내 직원들은 뒤늦게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사람 하나 무너진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겨우 사람답게 숨쉬게 된 셈입니다. 민지우는 어떻게 됐냐고요? 들리는 말로는 지방의 작은 상담업체에서 이름을 바꿔 일해보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며 익힌 습관은 이름만 바꾼다고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불쌍하지 않으냐고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과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불쌍해 보여도 가까이 두면 다시 누군가를 망가뜨립니다. 나이 들어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상처를 품어줄 필요는 없고 모든 눈물을 믿어줄 필요도 없다는 것. 특히 자기 잘못으로 무너진 사람이 마지막에 흘리는 눈물은 후회보다 미련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이제 겉모습을 쉽게 믿지 않습니다. 좋은 옷, 좋은 말,
좋은 향기, 좋은 명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본심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반대로 낡은 앞치마를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아끼는 사람 속에도 누구보다 단단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누구를 너무 쉽게 판단한 적 없으셨습니까? 반대로 내 사정은 아무도 모르는데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재단당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겉이 아니라 살아낸 시간으로 증명된다고 너무 늦기 전에 서로를 조금만 더 조심해서 봐야 한다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게 찾은 진실이 인생을 다 보상해주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받은 상처도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앞으로는 같은 얼굴을 한 거짓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훔쳐가지 못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끝까지 밝혔을지 아니면 어느 순간 멈췄을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